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어, 오늘부터 이제 그 3월 강의 시작을 할 거고요. 예, 3월은 책을 조금 바꿔가지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책은 이제 요약집으로 이렇게 이제 2달 동안 3, 4월 달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뭐를 또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냐면, 이제 뭐 필기 노트는 안 볼 거냐? 계속 볼 겁니다. 그래서 보는데, 그 요약집으로 이제 3, 4월 달에 한 바퀴 돌고, 이제 한 바퀴 돌고, 또 이제 5, 6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집 강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출문제 강의할 때 또 필기 노트를 볼 거고 한데, 여러분 항상 이렇게 2권씩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뭐하고 뭐를 갖고 다니실 거냐면, 요약집하고 필기 노트 가지고 다니시면서, 요약집에 있는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필기 노트로 옮겨가지고 단권화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시험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 단권화 시켜서 하루에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 하루에 공부를 하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필기 노트 있잖아요. 요거를 만약에 시험 전날, 우리 26일 날 시험 보잖아요. 10월 달에. 예, 그럼 25일 날은 어, 전 과목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루에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전 과목을 하루에 보려면 중개사법만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중개사법에 만약에 뭐 2시간을 할애를 한다. 예를 들자면, 그럼 이걸 2시간에 한 바퀴 돌 수 있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이게 양이 두꺼우면 볼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단권화 시켜서 이것도 그동안에 자주 보셨어야 되지. 최소한 몇 번은 보셨어야 돼요. 2시간 안에 이걸 다 독파하려면요. 못 봐도 뭐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몇 번. 예? 못 봐도 몇 번은 보셨어야 돼요. 못 봐도 한 20번 정도는 봤어야죠. 그래야 이거 2시간 안에 독파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정도로 하셔야 이제 본시험에 가셔서 80점 이상 득점하실 수 있으니까, 요약집에 있는 내용들을 필기노트로 옮기실 거 있으면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요. 요약집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 이제 200페이지 조금 넘어가는데, 이 요약집의 일단 장점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필기 노트에 없는 내용들이 좀 일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법조문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법조문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 노트에 뭐 다 실지 못했던 어떤 뭐 그 서식 같은 거, 뭐 예를 들자면 확인 설명서라든가, 또 뭐 일반 중개 계약서, 전속 중개 계약서, 그리고 뭐 부동산 거래 신고서, 뭐 이런 서식 있잖아요. 우리 과목에는 또 서식에서 한 세네 개씩 나오거든요, 해마다. 근데 서식 같은 것도 좀 실어놨기 때문에 필기노트보다는 조금 좀 이렇게 자세한 그런 교재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내가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은 저기 필기노트에다 이렇게 옮겨놔서 단권화 시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필기노트로 10월까지 쭉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정이라든가 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책을 한번 바꿔서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약집 차례 잠깐 좀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이제 편으로 하면 이제 3편이 있죠. 그래서 1편인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총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요 1편에서 이제 27개에서 한 30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과목이 이제 40개가 나오는 과목이잖아요. 그런데 약 한 뭐 70% 넘게 출제가 되는 그런 파트라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1편에서 나오는 문제는 모두 득점하셔야 됩니다. 전부 득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는 뭐 특별히 틀릴 만한 지문은 없고 뭐 다 득점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그 오늘 1장 나갈 건데 1장 좀 중요하고요. 왜냐면 여기 이제 용어 같은 거를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 중요하지만 5장이 이제 특별히 중요하죠. 의무와 책임 이런 데서 이제 대량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5장에서만 뭐 한 15개 뭐 이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5장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9장. 9장은 이제 뭐 그런 것들, 제재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이제 다루는데 뭐 4-5개씩 출제가 돼요. 그래서 1장, 5장, 9장 이 정도가 중요해요. 물론 나머지 장도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장들이 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
2편 넘어가는데, 2편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여기는 이제 아무리 못 나와도 4개에서 많이 나오면 9문제 정도까지 출제가 되고요. 작년 본 시험에서는 여기서 9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2편에서 9개까지 나온다는 건 저도 좀 깜짝 놀랄 정도인데, 과거에는 뭐한 3, 4개 정도밖에 안 나오다가 2편이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기는 이제 왜 이렇게 문제를 많이 내냐면 갑자기 거의 더블 이상 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2편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난이도가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렵게 출제되는 파트가 2편이고 또 뭐 출제 오류도 좀 잘 터지고 그래요. 그만큼 좀 까다로운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편에서는 2장이 단연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그리고 4장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거의 대부분 여기랑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세 개씩 여기서 꼭 출제가 되니까. 나머지는 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는 뭐 파트이기는 한데 뭐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2장, 4장 요거가 좀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3편이 이제 중개 실무인데요. 여기서는 예전에는 뭐 10개도 넘게 나오고 뭐 그러다가 최근에는 한 3개에서 5개 정도 문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개 실무에서 뭐 그나마 중개 실무에서 많이 문제가 좀 덜 나오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좀 공부하기 좀 편해졌다고 할까요? 여기서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출제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거. 이제 실무는 3장이 좀 중요하고요. 이 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분묘 기지권 같은 거 그리고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6장 중요하죠. 6장은 주임법, 상임법, 뭐 실명법 뭐 이런 거 다루거든요. 약어로 그냥 쓸게요.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데 각 하나씩 나올 수도 있어요. 주임법 하나, 상임법 하나, 실명법 하나. 그런데 제가 여기서 주임법, 상임법, 실명법 이렇게 이제 좀 써드렸는데 요 내용들이 다 어디에서 똑같이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민특에서, 민법에서도 똑같이 배우는 파트라서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7장의 경매, 공매에서도 한두 개 해마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는 3장, 6장, 7장이 대체적으로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1편에서는 뭐 많은 문제가 나오지만 다행히 어렵지 않고 2편, 3편에서는 약간 좀 난이도 있는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편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약집 한 장 넘겨보시면 핵심사항 15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요약집에 실려 있어요. 이미 여러분 프린트나 이런 걸로 갖고 계신 그런 내용들이긴 한데 다시 한번 좀 소개해 드리면요. 등록 기준, 뭐 결격사유. 결격사유 좀 중요하죠. 우리 과목에서. 결격사유는 사유를 좀 기억하는 거. 요것도 물론 뭐 알고는 계셔야 되지만 이걸 뭐 구체적으로 막 다 철저하게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가 좀 기억하실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의 효과. 무슨 얘기냐면 개공이 결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공이 결격이면 그의 등록은 취소해야죠. 그런 어떤 효과. 이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5번 우리 별 하나만 할게요. 금쟁이. 우리 이제 과목에서는 탑3가 있어요.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서 탑3라고 이제 꼽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위에서 보셨던 결격사유 탑3 안에 들어가고, 금지행위, 요거 이제 탑2에 들어가면 금지행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금지행위는 우리 개공 등이 하면 되는 행위 아니면 하면 안 되는 행위, 하면 안 되는 행위.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이 금지행위에서 만들어냅니다. 이 금지행위 좀 중요하고 그 다음 금지행위가 하나 더 있죠. 6번에. 그래서 요 5번 금지행위하고 6번 금지행위는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5번 금지행위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근데 6번 금지행위는 누구에게 적용돼요? 누구든지에게 적용이 되는 금지행위. 그러니까 금지행위가 두 개가 있는데 얘는 뭐 이렇게 중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출제가 된 적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에 포라고 이렇게 한 글자씩 써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포상금 지급사유입니다. 포상금 지급사유. 그리고 이제 교라고 써 있는 거는 뭐냐면 교란행위라는 게 있어요. 교란행위. 교란행위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자격 취소 있는데 얘는 좀 중요하죠. 작년 본 시험에 출제가 안 됐어요. 자격 취소가. 작년에는 자격 정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자격 취소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원래 이제 자격 취소가 전통적으로도 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9번의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줄여서 절취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탑3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텐트를 하나 이렇게 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텐트 바닥에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막 쭈글쭈글하고 아무런 볼품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뭐만 딱 세워놓으면 텐트가 아주 볼품이 있어져요. 네? 양쪽에 폴트 하나씩만 딱 잡아놓으면 되게 볼품이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까 말씀드린 탑3가 뭐뭐라고요? 다시 결격사유, 금지행위, 절취 요거 세 개가 여러분 머릿속에 대충 이렇게 잡혀 있으면 어, 그 공부하시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게 우리 과목의 뼈대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좀 암기하고 계세요. 요 9번은 다른 건 뭐 특별히 그냥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암기하고 계시는 거를 절대 권해드립니다. 여기 이제 약간 이 뭔 색이라고 해야 되니? 보라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암기 코드에서 결사부 중 5, 3 결사부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중이죠? 중 53세 되는 스님이 무슨 업소 뛰다가 양업소 뛰다가 적발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고 계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이거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벌 같은 것들이 있어요. 3년 3천, 뭐 1년을 천 이렇게 있는데 형벌이 되게 많죠. 8개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무려 15개 아주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운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중에서법만 시험 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경중을 좀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3천은 좀 중한 거, 안 중한 거, 중한 거. 이게 이제 불법의 정도가 좀 센 거. 그리고 요거는 3년 3천에 비해서 조금 경한 거, 뭐 이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지금 글자 처리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빈출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실 우리 형벌은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습니다. 뭐 특별히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100만 원짜리 과태료 사유가 있는데 얘도 좀 중요해요. 요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이제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재 중에서 가장 뭐한 제재냐면 경미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딱 정리해 놓으면 암기해 놓으면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업무 정지하고도 헷갈리고 뭐 여러 가지 또 500과태료하고도 헷갈리고 할 거니까 이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고 100만 원짜리 암기 코드는 여기 보시는 대로 휴게, 설사, 이반, 표반, 휴게, 설사, 이반, 표반. 그래서 이건 좀 암기하고 계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상대적 등록 주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상대적 등록 주소 사유는 뭐하고 조금 그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절취.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암기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즘에 이제 그렇게 잘 되니까 상취는 어떤 뜻이에요? 취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취소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안 한다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업무 정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업무 정지 사유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있는 11개 또 업무 정지를 할 수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15개짜리 있죠. 이것도 다 업무 정지 사유에 들어가요. 그래서 업무 정지가 사유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절대적 등록 취소하고 또 여기 나와 있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두 가지를 암기하시면 효율적으로 우리 문제 나올 때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핵심 비교사항이라는 게 나옵니다. 핵심 비교사항. 이제 우리 과목에서 좀 다소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헷갈리게 이제 하는 문제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정리해 놓은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공개 사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공개. 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개는 어디다 합니까? 공개. 전속 중개 계약 체결됐을 때 공개를 어디다 하죠? 이 망이나 신문. 이 망은 달리 말하면 인터넷 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인터넷 망이나 신문에다가 공개하는 건데 이 공개는 불특정 다수가 보게 되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면 너무 자세하거나 너무 고급진 정보는 공개할 필요가 없죠. 뭐 그걸 다 공개해버리면 내가 뭐 보수를 나한테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걸 다 이렇게 알려주면.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는 공개하지 않냐면 중개 보수라든가 또 여기 보면 조세. 이거 두 가지의 공통점은 둘 다 돈과 관련된 것들 있죠.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하면 토지 이용 계획. 그래서 이거 세 개만 좀 기억해 주세요. 보수, 조세, 토지 이용 계획. 이 토지 이용 계획은 돈하고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이게 가장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는 고급진 정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동산 관련한 공부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민법 공부도 있고 뭐 공시법 공부도 있고 뭐 세법 공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고급진 정보라고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토지 이용 계획, 그러니까 공법 공부, 이게 사실은 가장 뭐 꽃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무에 나가서 여러분 훌륭한 개공이 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응? 훌륭한 개공이 되려면 뭘 잘해야 돼요? 공법을 잘해야죠. 왜냐하면 사람들도 웬만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뭐는 알아요. 뭐 민법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손님이 왔는데 뭐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손님이 나보다 더 똑똑한 경우가 있다 없다. 있는 정도가 아니고 흔하다. 흔하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 어떤 미천이 드러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손님하고 얘기를 해서 절대 내가 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공법에 관련된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손님들은 전혀 알 수가 없지. 이런 거는 공부를 하는 뭐 이런 그런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되게 고급진 정보라서 요거 세 개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 보고 직접 면전에서 이제 설명하는 거라서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취득 의뢰인에게 하는 거잖아요. 직접. 그쵸? 그래서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XXS였던 거, 이거 그 공개하지 않는 거, 이것들도 실제로 뭐 한다 이거. 이제 설명은 한다. 이렇게. 이거 출제 되게 잘 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 광고, 우리 이제 광고 쪽에서 출제가 또 해마다 한두 개씩 꼭 출제가 되죠. 이건 좀 중요하고 공통적 명시사항이라는 거 있어요, 그렇죠? 공통적 명시사항 5개 있는데 이것도 외우세요. 자, 여기 명소연 성명 번호가 있는데 명이 뭐냐면 명칭이에요. 사무소 명칭.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광고 칠 때 상호는 꼭 명시해라. 상호는 꼭 명시해라. 그 다음에 뭣도 명시해. 소재지, 소재지 같은 거 숨기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연락처 뭐예요? 사무소 연락처. 이거 1, 2, 3은 다 사무소에 관련된 거. 그리고 성명은 누구의 성명, 개공. 그러니까 이제 광고하는 주체를 오픈해라 이런 얘기죠. 이게 법인 같으면 누구의 성명이 명시되어야 돼요? 대표. 그다음에 이제 등록번호. 그러니까 우리 등록번호를 이렇게 명시하라는 거는 너가 합법적인 개공인지 아닌지를 밝혀라. 뭐 이런 얘기 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네이버 광고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네이버 같은 거를 통해서 광고할 때는 추가되는 항목이 요거예요. 추가되는 거. 그러면 인터넷 광고할 때도 요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건 들어가지. 이건 항상 공통적인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정도 기억해 주시고, 아무튼 명시랑 관련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모두 얼마예요? 100만 원 과태료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라는 게 있는데 500과태료 이런 거 좀 중요하죠.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 그러니까 물건 없는 거, 과장, 아예 소비자를 속이는 거, 기만, 뭐 이렇게 허위, 과장, 기만하는 광고. 이거 뭐 다 밑에 있는 거 아실 필요 없고요. 요 흐름, 요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된다 이거죠. 부당하다는 건 뭘 부당하는 거냐? 없는 물건을 광고로 친다든가 허위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기만, 과장 이런 것들을 부당한 광고라고 한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 거래계약서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여기서 이제 무려 2문제나 출제돼서 이 3번 박스에서 되게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소소하지만 중개계약서를 먼저 쓰나요? 아니면 거래계약서를 먼저 쓰나요? 중개계약서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슨 가격이 쓰이냐면 예정가. 그러니까 아직 확정된 금액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거래계약서에는 무슨 금액? 거래 금액.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예정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왼쪽 오른쪽을 암기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 취지, 중개계약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입니다. 요건 뭐 해마다 2개씩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해마다 2문제. 아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장까지 가져가셔가지고, 이제 그 1교시 끝나고 2교시 볼 때 그 쉬는 시간이라도 보셔야 될 그럴 자료죠. 우리 확인 설명서는 몇 개가 있어요?
4개, 1번 주거, 2번 비주거, 3번 토지, 그리고 4번 이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뭐 이렇게 있는데 이 확인 설명서는 아무리 중요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출제윤에 따라서 이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포인트는 기본 확인 사항과 무슨 확인 사항이 있다는 거 세부. 그래서 당연히 뭐하고 섞어 놓고 하나 내겠습니까? 기본과 세부 섞어 놓고 하나 내겠죠. 그래서 다음 중 기본 확인 사항 아닌 거 뭐냐? 뭐 내지는 다음 중 세부 확인 사항 아닌 거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출제 해마다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그 각각의 서식별로 동그라미가 다 이렇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없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는 애도 있어요. 우리 하나만 들어가는 게 환경 조건 같은 경우는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서식별 다르다는 어떤 차이점 요거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되고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항목 암기하고 계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 관계,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조세, 그러면 대권, 금세, 그 다음에 실제 권리 관계 실 잡고 마지막 중개 보수. 그럼 어떻게 나와요?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그게 뭐예요? 공통적인 기재 사항이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해서 이제 제가 우리 과목에서 이제 중개사법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 좀 한번 다 한번 살펴봐 드렸고 1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총칙.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제 요약집 보시면서 그 생소한 거, 나 이건 몰랐네. 그리고 이거 제가 또 뭐 특별히 요약집에서 이거 좀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리는 거 있으면 필기 노트에 바로바로 옮겨 가지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몇 분 그 처음 우리 3월 달에 오신 분들 계시는데 필기 노트 이거 좀 보여달라고 하시면 필기 노트 좀 잠깐만 줘볼래? 안 가져갔나? 이거 필기 노트를 좀 새로 오신 분들이 보여달라고 하면 그 보여주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꽁꽁 숨겨놔야 되겠어요? 보여주셔야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필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친구 되게 열심히 필기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좀 보여달라고 하면 좀 보여주세요. 알았죠? 숨겨놓지 말고. 그래요. 그 남한테 이렇게 덕을 베풀면 나한테 뭐가 와요? 복이 온다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여러분 좀 그 합격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운칠기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운이 7이에요. 그래서 되게 행운도 되게 많이 따른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세요? 우리 시험 보러 갔는데 다 찍었거든요. 막 10개 이상 찍었는데 거기서 막 7개 맞고 그런 경험 혹시 뭐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나요? 7개, 10개 찍으면 다 틀리나요? 저는 10개를 만약에 찍으면 저는 뭐 제가 운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항상 3개 이상은 맞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그냥 한 번으로 몰빵 해주죠. 근데 한 번으로 찍을 때도 이게 스킬이 있어요. 어떤 스킬이 있어요? 가장 뭐한 거? 안 나온 거. 가장 안 나온 거. 계속 다 세 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왠지 3번 같아. 해가지고 3번에 몰빵하면 그러면 안 돼요. 이 스킬을 이게 좀 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야지. 자, 총칙 서장 한번 봅니다. 중계. 이 중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 나가는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용어가 2개가 있는데 뭐와 뭐를 구분하시는 거냐면 중계와 중개업. 여기 중계는 한자를 좀 먼저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중계는 우리 한자는 이제 부수라는 게 있잖아요. 부수, 그렇죠? 그래서 요거 중계의 중자가 부수가 뭐예요? 사람인. 사람인이 부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람이 중자가 무슨 중자예요? 가운데 중. 그럼 이제 한번 이거 해볼까요? 사람이 뭐에? 가운데 이 개자가 끼일개예요. 끼일개. 그러면 연결하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가운데 끼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끼어서 뭐 하려고요? 이 사람? 뭐 이렇게 도와주려고 아니면 회방을 놓으려고요. 도와주려고. 그래서 중개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알선이자 속에 이렇게 또 번역해 볼 수 있어요. 이건 이제 한자니까. 그러니까 중개한다 그러면 알선하는 것이고
내지는 소개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중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선조들은 가장 누가 먼저 했을 것이냐? 객주라고 하는 직업인이 있어서 객주는 아마 드라마나 이런 데 보시면 자주 나오죠. 근데 그 객주가요. 그 드라마 같은 데 사극에서 나올 때 보면 객주가 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나요? 상당히 좀 돈이 있는 아니면 좀 못 사는 돈이 있는. 근데 보통 객주가 누구를 데리고 다닐 정도로 호위무사, 그죠? 그래서 호위무사를 데리고 다니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직업인이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각어관이라고 하는 종업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각어관은 누구의 종업원이냐면 객주의 종업원인데 이 종업원이 이제 객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자기의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요. 그 사무실이 뭐냐면 복덕방이에요. 그러면 각어관이 사무실을 하나 만든 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복덕방. 그래서 이 가짜가 집 가짜예요. 집 전문적으로 중개했던 사람들. 요즘에도 복덕방이라는 말을 쓰나요? 아니면 요즘에는 안 쓰나요? 요즘에도 쓰죠. 요즘에도 씁니다. 심지어 어떤 말도 쓰냐면 복비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중개부수를 안 하고 복비라고 하잖아. 그 복비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유래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소개업자가 만들어지고 우리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이제 중개업자, 그리고 이제 개공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소개업자는 다 돌아가셨고 일제강점기 때니까 100년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중개업자라는 분들이 일부 살아계세요. 이분들이.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1986년도 이제 처음 우리 이제 오픈하게 됩니다. 85년도에 시험 봐가지고 86년도에 이제 개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만들어지는데 시험 제도가 근데 여기 보면 중개업자라고 하는 표현이 쓰여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뭐 전에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개공 이전에. 그래서 이분들은 뭐는 없지만 자격은 없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국가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시험 공인중개사 제도를 만들었으니 이거 꼭 시험 붙으셔야 되고 붙으시면 이거 될 거고요. 이거 떨어지시면 이제 이거 못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다 시험 봐가지고 붙은 게 아니고 떨어지신 분도 상당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 이분들이 아주 강하게 이제 말하자면 저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은 없지만 뭐를 해줄게. 등록은 해줄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이분들을 개업공인중개사에 넣어줬는데 이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제 붙이냐면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법령에는 근거는 없고 부칙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분들을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살아계신데 일부 살아계신데 그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부칙상의 개공. 그러면 뭐 없는 개공도 있네요. 자격 없는 개공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격을 다 따가지고 이제 개공이 된 친구들이고 여기는 이분들이 기득권을 계속해서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건 이제 일단 문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중개제도의 규율은 국가가 아주 옛날에는 그냥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요때 이 부칙상의 개공들이 중개업을 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나 오늘부터 중개업 해야지 해가지고 관청에 가서 그냥 뭐 한 거예요. 나 중개업 하겠다고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게 자유영업제. 그러다가 인가제,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하다가 지금은 무슨 제? 등록제. 그래서 현재는 등록제입니다. 자, 그럼 이 현재 등록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누가 등록을 할 수 있나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누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법인인 자도 뭐 할 수 있어요?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등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양반들은 등록을 해주면 안 되지. 왜 해주면 안 되냐면 뭐가 없으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근데 특별하게 그냥 이분들은 원래부터 했으니 그냥 등록을 이렇게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등록은 이렇게 두 가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이 등록을 만약에 안 하고 중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면 얘는 3년 3천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하면 몇 년 몇천? 3년 3천의 형벌을 받는다. 우리 그러면 이 공부는 왜 하느냐? 결국에는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등록하려고요. 합법적으로. 처벌 안 받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다.
자, 이제 법령의 구성 한번 내려가 보는데, 법령은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시행령은 이제 누구의 명령이냐면 대통령, 시행규칙은 장관의 명령이 이렇게 되고요. 또 매수신청 대리 등록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매수신청 대리 규칙은 맨 마지막 파트에 나오는데요. 경매 관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매 아시죠, 여러분? 경매? 예, 경매 관련한 뭐 이런 내용들을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매수신청 대리라고 얘기하고, 우리 중개사법은 중간법 내지 혼합법이다 이렇게 되는데, 연결해서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 법을 구분할 때 공법이라는 법과 사법이라는 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공법과 사법. 우리가 이거 다 배워요. 공법 배우잖아요. 우리 그 2차 과목에서. 그리고 사법은 뭘 배우냐면 민법 배우죠. 그러니까 이런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법? 중간법. 이 두 가지를 뭐 했다? 섞었다 그래서 혼합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한번 좀 표시를 한번 해주실래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무슨 법을 우선한다? 특별법을 우선한다.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 요거까지만 일단 알고 계시고, 이따 문제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중개사법은 국내법입니다. 국내법의 반대말은 뭐냐면 국제법이죠. 네, 국제법. 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중개업할 수 있죠? 그럼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옆 나라 일본 부동산 중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라고요. 틀린 거. 1번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이랬어요. 민법의 특별법이다. 일단 특별법은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일반법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일반법과 특별법 이 두 가지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모순되잖아요. 하나는 특별, 하나는 일반.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이해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다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보겠습니다. 민법, 상법, 공인중개사법.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법 중에서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자, 여러분 이 법 하면 떠오르는 조합 하나 있죠. 농업협동조합법 하면 떠오르는 조합이 뭐 있어요? 네? 농업협동조합법 하면 떠오르는 조합 없어요? 농협도 있지만 우리 농협이 또 우리 저 시골에도 있잖아요. 단위농협 같은 거. 이거 뭐라 그래? 지역농업협동조합. 그러니까 지역농업협동조합을 규율하는 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법을 한번 좀 적어놔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등호가 이런 식으로 열려요. 아까 제가 위에서 등호가 그러니까 우선되어지는 법이 있는데 우선되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그랬죠? 특별법.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은 위치를 잘 보면 무엇과 무엇에 특별해요? 민법과 상법에 비해서 특별해요. 왜 그런가 한번 보여드리면 민법에서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그러면 모든 백성인 거지. 그럼 굉장히 일반화됐잖아요. 근데 백성 중에서 상법은 어떤 백성? 상인인 백성. 그럼 범위가 확 좁아졌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상인 중에서도 우리 개공은 상인이에요. 상인 중에서도 중개업하는 상인들. 공인중개사법. 그럼 범위가 더 좁아졌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농협 같은 데를 이야기하는 거고 농협은 우리 그 중개업도 할 수 있는데 더 좁아졌잖아요. 농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가 계속 좁아지면서 여기가 가장 무슨 법이 돼요? 특별법. 그럼 얘는 중간에 끼이니까 무슨 법이기도 하지만 특별법이기도 하지만 이런 애에 비하면 뭐예요? 일반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법들은 이렇게 중간에 끼이게 되고요. 중간에 안 끼는 법이 하나 있다면 민법이 예외입니다. 민법은 요거보다 더 넓은 개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민법이. 그래서 얘는 모든 법의 일반법. 그래서 모법, 어머니 모자를 써가지고요. 모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이 이제 좀 법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죠. 3번, 중개계약.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개계약이라는 거 있다 그랬죠. 그죠?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에요? 중개계약. 거래계약 말고 중개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중개계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죠? 의뢰인과 개공. 개공과 의뢰인. 그러니까 손님하고
개공이 계약하는 걸 중개계약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이 중개계약은 손님과 개공과 손님이니까 일반 사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니까 무슨 계약이라고 해야 돼? 사법계약이라고 해야죠. 예, 근데 요거하고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공법계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공법계약. 예, 이 공법계약은 예를 좀 하나만 들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공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그죠? 공탁. 공탁이 뭐냐면 우리가 업무 보증이라는 걸 해놔야 되는데 개인 같으면 얼마 해야 돼요? 업무 보증을 2억, 예, 법인 같으면 4억 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2억, 4억 하는 거를 중에서 공탁이라는 것도 있잖아. 보험, 공제, 공탁. 근데 공탁 어디 가서 해요? 법원에 가서. 그러니까 법원과 공탁을 이렇게 하는 사람과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은 국가기관이니까 관대, 민의 계약 이런 건 우리 무슨 계약이라고 해야 돼? 공법계약. 근데 우리 중개계약은 사법계약이다. 4번 개공의 중개행위는 사실행위다. 이건 아직 오늘 배우신 건 아닌데 맨 위에 보면 우리 중개는 뭐 하는 거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까? 알선하는 거며 소개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은 법률 효과가 수반되지는 않아. 이것만 가지고는 법률 효과가 수반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만 한 거예요? 알선만. 이거 가지고 뭐 어떤 효과가 수반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이 알선과 소개 이런 행위를 우리 뭐라 하냐면 사실행위라 그래요. 그러면 법률 효과가 수반되는 소위 계약 같은 거 그런 거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고 그러면 다시 우리는 그저 알선만 하는 거니까 무슨 행위는 아니고 법률행위는 아니고 무슨 행위에 들어간다? 사실행위에 들어간다. 자, 5번이요. 개공이 보수를 받지 않고 우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면 보수 꼭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자면 85세 되신 할머니가 계신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예요. 예, 근데 집을 하나를 구하시는데 500에 5만 원짜리야. 보증은 500에 5만 원짜리.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계산을 해보니까 한 17,000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보수를. 할머니 17,000원 주세요 하고 꼭 달라고 할 거야? 아니면 제가 할머니 이거 그냥 서비스로 해드릴게요라고 해도 돼. 해도 되잖아요. 보수를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뭐를 포기하는 거니까. 권리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포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건 상관이 없는데 아, 이런 행위를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내가 그 할머니 너무 이렇게 좀 안 돼 보여서 측은지심에 무료로 해드렸다고 하더라도 확인 설명서 꼭 써드려야 되나요? 예. 그리고 거래계약서도 꼭 써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돈은 안 받았지만 책임지나요? 예. 그런 게 다 무슨 대상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규율 대상. 정리하면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신분 자체가 뭐니까요? 개공이니까 이 법에 언제나 규율을 받고 있다. 다시 한번 우리 개공은 뭐 하는 순간 규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등록을 하는 순간 그부터 말하자면 폐업할 때까지 계속 규율 대상이다. 그래서 돈을 안 받아도 규율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5번이 답이죠. 5번이 이제 틀린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자, 밑에 재정 목적이 하나 있네요. 재정 목적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재정 목적은 여기 이제 출제 회차를 보시다시피 뭐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기는 하는데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뭐 10년도 넘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재정 목적은 하나만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하고 계실게요. 자, 일단 공인중개사법은요. 얘가 키워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할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의 뭐가 제고되냐면 전문성. 그럼 여기서 전문성은 누구의 전문성을 말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여기 그라고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제고시켜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거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를 통해서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함으로 인해서 그럼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에다가 우리 밑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이제 좀 이따가 용어에 정해서 보시겠지만 자격이 있는 친구가 공인중개사잖아요. 자격을 취득한 자. 근데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기 때문에 얘가 업무를 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건 의미상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또 하나 누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냐면 소속공인중개사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우리 법률 용어에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 있다? 없다?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뭐 어떤 말이 있나? 이거 두 개 합쳐서 부르는 말? 등 안에는 중개보조원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까지 포함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고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말은 없지. 없다고요. 이 둘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없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을 한번 따보니 얘도 공인중개사, 얘도 공인중개사. 이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여기 표현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보면 얘네들이 업무를 하잖아. 맞죠? 얘네들이 무슨 업무를 하게 돼요? 중개 업무를 하게 되니 얘네들의 업무를 정하겠다. 예를 들자면 계약서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계약서를. 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당연히 잘 써야지. 근데 잘 쓰는 거 말고 어떻게 써야 돼? 구체적으로. 일단은 서면으로 써야 되고 전자계약 말고 서면. 그리고 필요적 기재사항을 다 넣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 썼으면 뭐 하고 서명 민날인하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도 거기다 뭐 해야 돼요? 서명 민날인. 언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언제 서명 민날인 하냐고요? 해당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런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정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업무가 이게 무슨 막 장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놓은 업무가 되어지는 거죠. 네, 핵심어는 얘입니다. 이 자리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라서요. 자, 이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정 목적을 이렇게 박스로 구분을 해놨는데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 문제 들어갈게요.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은 기억 누구의 업무를 정한다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그럼 얘가 맞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기억에 들어갈 만한 그 대항마들을 한번 좀 볼까요? 대신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개공 들어가지. 근데 여기다 개공을 넣으면 좀 안 돼. 왜냐면 소공이 빠지잖아. 그리고요 중개업자 이런 말은 쓰지 않아. 왜냐면 옛날에 썼던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개업공인중개사 등도 쓰면 안 돼. 왜 안 돼요? 여기 등 안에는 누가 들어가?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업무를 안 하거든요. 중개업무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상당히 그럴싸한데 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이런 용어는 없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틀린 거예요. 정답은 1번인 거죠. 요거 핵심어만 잘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의 이 공인중개사의 뭐를 제고한다 그랬어요? 전문성. 그래가지고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인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국민경제 이바지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용어 넘어가는데요. 용어에다가 여러분 별 3개 잡고요. 얘는 실제 출제는 한 문제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40문제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문제를 만들어 놓을 때 용어로 만들어야지 뭘로 만들어내. 그래서 이거는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밴드를 하나 운영하는 게 있는데 그 밴드에 어떤 분이 최근에 뭐라고 이제 하셨냐면 선생님 저는 중개사법이 공법보다 어려워요. 이렇게. 유유유 이렇게 이제 하셨어요. 공법이 더 쉽다는 거예요. 공법이. 근데 그런 분들이요. 굉장히 흔해요. 굉장히 흔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공법이 더 쉬워요? 아니면 중개사법이 더 쉬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중개사법 어려워요? 그래요? 공법은 쉬워요, 그러면?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경중을 따지면 어떤 게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공법이 좀 어렵지 않아요? 저는 공법이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공부할 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공법 전에 9회 시험 합격했는데 공법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이거 다 하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거 다 하다가는. 그래가지고 잘라냈어요. 그래서 6개 법이 있잖아, 공법이. 근데 그 3개 다 잘라버리고 그냥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계속 볼 것 같으니까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그 스카치 테이프로 이제 구분 이렇게 이제 모으니까 한 5분의 2 정도밖에 안 돼. 남 다 버려버렸다고. 이거 다 버려버리고 이게 심플하게 해가지고 그것만 집중했거든요. 그래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거든. 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뭔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공법이 양이 겁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중개사법은 그렇지는 않잖아. 근데 제가 왜 공법이 더 쉽고 중개사법이 어려워요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중개사법은 되게 그 공법에 비하면 양도 얼마 안 되고 쉬운데, 이 개념도 쉬운데 왜 중개사법이 어렵게 느껴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요? 용어 때문에. 용어 때문에 왜 그러냐? 용어조차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용어조차도. 그냥 중개사법은 거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중개사법은 뭐만 들어? 이제 수업만 들어요. 근데 이제 공법은 수업도 듣고 뭐 또 해요? 복습도 막 이렇게 막 겁나 열심히 하잖아요. 공법도. 그러니까 공법은 막 점수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중개사법은 그냥 거저 먹기로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거는 제가 바라지도 않아요. 뭐 복습 이거 안 바라요. 안 바라고요.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고. 그것만 해도 중개사법은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용어가요, 다행히 많지도 않아요. 다 해봐야 8개밖에 안 돼요. 중개부터 개업공인중개사 등까지 8개밖에 안 됩니다. 대신 요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이해하고 계시면 이 과목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실제 우리 중개사법은 용어 가지고 함정 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용어는 완벽하게 내 걸로 숙지하시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는 선택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중개. 오늘 이제 우리 배우는 용어 중에서는 얘랑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하고요? 중개와 중개업. 이것만 잘 구분하셔도 돼요. 자, 중개, 법정 중개될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채색 하나만 잡겠습니다. 뭐를 뭐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다 이제 채색 한번 잡으시고요. 자, 여기서 핵심어는 뭐냐면 여기서 핵심어는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여기다 이제 우리 방점을 한번 찍어볼 수 있는데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행위란 어떤 거를 말한다. 여기서 행위가 뭐냐 이거야. 행위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인지 모르겠지만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이 행위는 법률행위가 되는 거예요. 왜 법률행위가 되냐면 매매하면 효과가 수반되잖아. 그러니까 이 행위는 무슨 행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거? 알선하는 사실행위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중개는 법률행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제 정의가 아니라 대법원의 정의입니다. 이건 법률의 정의고. 그럼 다시 역으로 갔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누가 합니까? 여기서 거래 당사자가 뭘 가지고 합니까?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는 거죠.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은 법으로 정해 놓을 거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말. 결국에 우리가 중개하는 사람은 뭐만 합니까? 우리는 알선만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중개는 뭐 하는 것이에요? 알선하는 것이에요. 됐죠? 자, 그럼 중개는 알선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일단 건너갈게요. 이건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중개업 먼저 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중개와 중개업에서 포인트는 얘는 업자 하나 붙인 거잖아요. 이 업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게요.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뢰. 의뢰 없으면 그건 업이 될 수 없고요. 일정한 뭘 받고요? 보수. 보수. 그리고 중개. 우리 위에서 보셨던 중개를 뭘로 하는 것? 업으로 하는 것. 이거를 중개업의 3요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다 우리 번호 하나씩 매길게요. 1, 2, 3. 일단 이제 문제에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출제위원들이 수험생의 입맛에 탁탁 맞춰가지고 출제할까요? 아니면 입맛에 안 맞게 출제할까요? 안 맞게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막 소송도 걸리고 심판도 하고 막 그 쌈박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입맛에 안 맞게 내니까. 이따가 왜 입맛에 안 맞게 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원칙은
업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의뢰와 보수와 업이 있어야 된다. 요거 일단 기억해 주셔야 돼요. 질문.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가 뭐예요?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 그것만 여러분 발견하셔도 되는데. 중개는 그저 뭐만 행위만 알선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의뢰가 없어도 된다. 여기는 보수를 안 받아도 된다. 여기는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아니어도 된다. 업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어쩌다가 한 번 해도 뭐다? 중개다. 이해됐죠? 예.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조단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업이 되기 위한 요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의뢰가 있어야 되고 영리성은 이제 보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계속성과 반복성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업이 되려면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계속성과 반복성. 이거의 반대말? 일회성, 단 1회 뭐 이렇게 예. 또는 우연성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얘는 뭐 아니다라고 바로 판단하시면 돼요. 중개업이 아니다. 업이 아니다라고 바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이 의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의뢰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의뢰가 일방 의뢰여도 되겠는지 아니면 반드시 쌍방 의뢰여야 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매도만 있어. 개공인데 매도만 있는 거예요. 매도만. 그래도 중개할 수 있나요? 그럼요. 왜? 공동 중개하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중개도 중개다. 일방 중개도 중개. 이게 이제 일방 중개. 일방 중개. 물론 쌍방 중개도 되지만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팁 1번에다가 별 하나만 해주시고요. 중개와 중개업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